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윤진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업의 ESG 평가 등급과 핵심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이 ESG 평가에 대한 또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저희 원 평가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 뭐 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평가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ESG와 CSR, ESG가 왜 중요한지, 아까 저희 이영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원의 ESG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그 ESG 평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R이란 무엇인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뭐 ESG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CSR에 대한 관심, 뭐 ESG에 대한 관심, 뭐 거기에 따른 이해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CSR이나 ESG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거부감은 없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CSR과 ESG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가? 요즘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CSR과 ESG를 좀 다른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결국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이 기업의 이런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주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서 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영에 반영하면서 이러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는 무엇인가? ESG는 기업의 이러한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을 평가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ESG와 CSR은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제 2010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UN 글로벌 컴팩이나 UN PRI, OECD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이 ESG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ISO 26000에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면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7가지 핵심 주제를 공개하였는데,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지배구조고, 환경이고, 나머지 5가지 주제가 인권,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 5가지 주제가 다 사회 소셜 이슈로 구속이 되는데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이 ESG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측정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이러한 CSR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SR과 ESG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기보다는, CSR이라는 것은 이러한 ESG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나 사회적 책임의 방향성 등을 나타내는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G라는 것은 그러한 기업의 활동들 하나하나의 가이드, 어떻게 보면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라는 것은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한 투자가 ESG 투자이고 책임 투자인 것이죠.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정의를 하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가, 그 지표들을 ESG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ESG와 CSR이 ESG와 다른 개념이다. 뭐 CSR은 기업 어떤 윤리적 측면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큰 틀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ESG가 중요해졌나?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책임 투자 자금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30조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2020년 이제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늘었을 것이고요. 책임 투자라는 것에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ESG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을 통해서 기업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ESG를 고려하는 것인데 기업의 어떤 투자자, 우리 주요 주주들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투자할 때 그 기업의 ESG에 대한 수준을 고려해서 투자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투자 대상 기업인 회사가 산재가 계속 발생한다. 근데 이 회사를 우리가 그냥 익시트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산재 발생을 개선시켜서 이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걸 기업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책임 투자인 것이죠. 그러한 책임 투자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도 2016년에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이 수탁자 책임 활동 중에 하나로 투자 대상 기업의 ESG를 고려하도록 점검하도록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책임 투자를 관여하면서 책임 투자를 수행하면서 기업들에게 ESG 요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뭐 기후 협약 관련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각국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 당시에 이제 전 세계 환경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작은 수 열 몇 건 뭐 이렇게 되었다면 2017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몇십 배가 규제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그 규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규제가 결국은 기업 어떤 그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요인이 굉장히 큰 리걸 리스크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이러한 ESG 경영을 도입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나 기업이 아니면 환경 관련된 무분별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다른 회사 대비 가격이 높더라도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겠다. 라는 소비자 인식이 또 높아지고 있다 보니 실제 이러한 부분들의 그 기업들이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결국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기업이 실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투자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 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ESG 경영이 도입이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2019년에 포용적 성장을 발표하고 기존의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로 변환을 하면서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타겟이 주주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 확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배구조를 바라보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논의되던 이사회의 역할이 이제는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ESG까지 이사회 단에서 고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핵심 경영진의 어떤 성과평가 요소로 반영을 하고 하는 측면으로 지배구조의 어떤 역할론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ESG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ESG에 대한 요소가 중요해지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ESG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ESG 수준이 어떻다, 어떤 활동이 이런 ESG 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다, 아니면 부정적인 뉴스가 이러한 그 기업의 ESG 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언론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주요 투자자인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의 ESG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ESG 평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그 ESG 평가에 대한 요소가 기존에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런 ESG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가 왔는데, 최근에는 중소 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상장사들도 이러한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평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평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체질적으로 이러한 ESG 어떤 그 경영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서 아니면 개선시켜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들이 기업들 전반적인 인식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아까도 발표하셨지만 그 ESG 최근 올 초에 들어서 각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는 저희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한 것이지만, 2021년도 저희 평가에서 나온 이 ESG 위원회 신설 현황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이 ESG와 관련된 부분을 기업의 이사회나 위원회,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 단체 내에서 논의를 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경영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제 이런 많은 평가 기관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과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평가 기관들이 합병을 하고 인수가 되고 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 기관들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평가 기관의 평가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평가 기관의 난리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기업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들처럼 실제 국내에서도 평가기관이 네 군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평가사에서도 이런 ESG 평가를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고, 그리고 부처에서도 산업부, 환경부, 그 다음에 산림청, 이런 정부 부처까지도 이러한 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에 참여하시는 유의는 어떤 그 명분은 기업 혼란을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 기업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평가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평가기관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러한 평가에 대응하는 기업들에게 더 혼란을 주는 상황으로 되어가는 건 아닌가는 우려 아닌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 이제 평가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 원은 왜 평가를 하는가? 이 ESG 평가를 왜 하는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ESG 평가라는 것은 저희 2003년부터 기업의 지배 구조를 평가를 해왔고 2011년부터 ESG로 확대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는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 결과를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ESG 활동을 개선시키는 기준점을 제공하는데 그 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안내하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평가 대상 기업들에게 저희 평가 지표를 다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는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이나 그 평가 결과를 또 해설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이러한 평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업들이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자발적인 또는 자율적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ESG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책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런 ESG 수준을 개선시키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이 ESG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데이터나 이런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 평가 대상인 기업들 스스로도 이러한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ESG 경영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평가 모형은 이제 저희는 로컬 기반의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최대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MSCI나 로베코셈이나 이런 글로벌 평가 기관들은 글로벌 시장의 여러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평가 기준을 갖고 전 세계 기업들을 다 평가를 하다 보니 그 국가 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저희는 저희 원에서 어떤 자체적인 독립적 모형을 가지고 이러한 뭐 ISO 26000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 ESG와 관련된 이니셔티브에서 밝히고 있는 뭐 스탠다드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되 국내 상장 회사에 관련된 뭐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법 체계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평가 지표를 조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현재 ESG 평가 모형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평가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량평가 기준입니다. MSCI도 이런 정량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베코솜은 설문지 기법에 평가를 하고 있어서 평가 기관들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인데, 정량평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평가에 대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저희가 이제 기본 평가, 심화 평가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피드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정량 평가다 보니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기업에서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최대한 평가에 반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평가 모형 같으면 환경사회 지배구조 평가 모형들이 있는데, 각각의 모형들은 각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한 그 각 기관들의 평가 지표들이 저희처럼 산업별 특성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평가 지표가 고려되고 있어서 좀 더 기업의 어떤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이 평가 지표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평가 지표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류 체계들입니다. 뭐 환경 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을 잘하는지,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ISO 26000에서 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핵심 지표들을 이해관계자별로 재분류해서 저희가 근로자, 협력사, 그리고 지역사회, 소비자 등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외부 통제 시스템의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한다고 하면 40점 정도입니다. 매년 평가를 해도 비슷한 수준인데, 이 40점이라는 기준의 의미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 할 때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저 40점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부터는 기업이 실질적인 운영을 거기에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개선이 되느냐 마느냐의 이슈고요. 잘하는 회사들은 여기에서부터 더 이제 앞에 있는 거고, 이거보다 이제 못하는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인 그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평가를 하면 할수록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잘하는 회사들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회사들은 평가 모형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실 대응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하는 회사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평가 기준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평가를 열심히 대응하지 않는 회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항아리 모양이 돼서 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더 두터워지고, 중간에는 더 얇아지고, 하위 기업으로는 여전히 그런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이 ESG 평가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취약했던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제도나 아니면 평가 기준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SG 평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평가 기관에 대한 그 대응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뭐 평가 기관들이 약 125개고요. 평가 기준으로 보면 뭐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평가를 우리 기업들이 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ESG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MSCI에서 이 정도 평가를 받았어요 라고 하면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마다 주요하게 보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자들이 누군지, 그 투자자들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ESG 이슈는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이슈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해서 그 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잘 받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활동을 외부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이 평가 기관을 조금 선정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평가 기관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뭐 상이하다 이런 걸로 뭐 평가 기관들의 결과가 상이하니 기업에 혼란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입니다. 평가 기관들마다 기준도 다르고 가중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이고요. 신용평가 회사들마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느 정도는 통일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재무적인 요소라는 평가를 하는데 상관관계가 높다. 이건 사실 조금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평가를 대응하는 기관들을 조금 저희가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찾다 보니까 저희원 평가를 뭐 가장 많이 대응하시는 걸로 좀 보여지고 해외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로베코셈 평가를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대응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평가 기관을 좀 고른다면 이 평가 기관의 평가 지표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표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이게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서 평가를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기업 내부에서 지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이 기관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지를 좀 잘 매뉴얼화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에 맞는 개선 활동을 하시는 게 기업에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원에서 이제 올해 지금 개정 작업 중인 환경사회 지배구조 모범기준 체계입니다. 저희는 모범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범기준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제 여기에 맞게 평가 모형도 바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회 모범기준의 큰 틀을 큰 틀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ESG와 관련된 위험관리 요인을 기업의 경영진의 의사결정 리스크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 위험관리 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사회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최고 경자 승계,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사회 내에서 통제하도록 했다는 게 이번 모범기준,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ESG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영진의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실무진의 의지로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실무진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전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ESG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뭐 SSB나 뭐 GRI나 이런 요소들에서 고려하는 지표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투자자들에게 요구받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산업에 맞는 핵심 ESG 요소를 발굴해서 그 요소를 이사회단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이나 사회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뭐 위험 요인과 거기에 또 반대되는 기회 요인 측면일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사회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긴 한데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에 맞는 핵심 ESG 지표를 선별해서 그 지표를 관리하고 그 지표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서 이 전담 조직 차원에서 전사의 정보를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마련해서 각 사업장과 그 오퍼레이션 단위로 안내해서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공시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공시 이슈로 또 이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 단에서 이러한 ESG 정보 공개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런 ESG 정보를 기업들이 열심히 합니다. 공개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실제 이 ESG를 활용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없다라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이 공개에 대한 대상을 우리 기업들이 누구를 할 것인지, 이 정보 공개를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정보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서 그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를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급하게 발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